아버지에게 저는 딸이 아니라 가문의 트로피였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가진 건 낡은 바이올린과 사람뿐. 그래도 황금 감옥보안 이 흙냄새가 좋았어요. 아버지가 들이다쳤을 때 제 뒤엔 저를 목숨 걸고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 있었죠. 비엔나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보다 더 시렸던 건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대저택 거실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었죠. 제 뱃속에는 3개월 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를 오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스트리아 최고의 음악 명문가 합스부르크. 왕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귀족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존재라며 말이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를 지우고 다시 차가운 인형처럼 바이올린을 켤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미지의 나라로 도망칠 것인지를요. 통장 잔고 영원. 가문의 지원이 끊긴 저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트렁크 하나와 바이올린,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은 한국인 남편 태성 씨뿐이었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 화려한 유럽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바다 냄새 물씬 풍기는 남해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서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가, 밥은 먹었냐? 낯선 시어머니가 건넨 투박한 그 한마디가 제 얼어붙은 인생을 어떻게 녹였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도 손꼽히는 음악가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죠. 저의 할아버지는 빈 피라모닉의 지휘자였고 아버지는 국립음대의 학장이셨습니다.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3살 때 바이올린을 잡았고 5살 때 무대에 섰으며 10살 때는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유럽 순회 공연을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대리석이 깔린 저택, 최고급 드레스, 수십억을 호가하는 명품 바이올린.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연습 중 음정 하나만 틀려도 제 손등을 지휘봉으로 내리치셨죠. 소피, 너는 우리 가문의 간판이다. 감정 따위는 필요 없어. 완벽한 테크닉만이 살 길이다. 아버지에게 저는 딸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을 전시하는 트로피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를 사귈 시간도 떡볶이 같은 길거리 음식을 먹어볼 자유도 없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굳은 살로 딱딱해졌지만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태성 씨를 만났습니다. 비엔나 외곽의 작은 목공소였어요. 제 바이올린 케이스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러 갔다가 그곳에서 가구를 배우던 유학생 태성 씨를 마주친 겁니다. 그는 나무를 다듬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톱밥이 묻은 얼굴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올린이 참 멋지네요. 하지만 주인분 표정은 너무 슬퍼 보여요. 그의 서툰 독일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어요. 제 연주 실력이나 가문의 배경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표정을 봐준 사람은요.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태성 씨는 저에게 난생 처음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과 된장찌개. 그 소박한 밥상에서 저는 처음으로 온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제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의 2주를 확인했을 때 저는 두려움보다 기쁨이 앞섰습니다. 나도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존재가 생겼구나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자. 그딴 녀석의 아이를 낳아서 우리 가문의 피를 더럽힐 셈이냐? 아버지는 태성 씨를 근본 없는 동양인 목수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바이올린을 계속하고 싶으면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죠. 어머니조차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여기서 숨을 쉴 수 없구나. 그날 밤 저는 태성 씨를 찾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태성, 나를 데려가줘요. 어디든 좋으니 제발 한국으로 가요. 태성 씨는 저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길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한국 시골이라 불편할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옥 같은 황금 감옥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가시밭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야반도주하듯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추적할까봐 휴대폰도 버리고 신용카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감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너무나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느껴지는 공기는 비엔나와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빠르고 무엇보다 역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태성 씨의 고향인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파도 소리가 들리는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붉은 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집. 대문 앞에서 태성 씨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러자 낡은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며 뽀글뽀글한 파마머리에 몸빼 바지를 입은 자그마한 중년 여성이 뛰쳐나왔습니다. 태성 씨의 어머니,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잔뜩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비엔나의 제 부모님처럼 외국인 며느리를, 그것도 임신해서 빈털터리로 온 며느리를 반대하고 쫓아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흙냄새가 배어있는 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소피냐? 세상에 인형이 걸어다니는 줄 알았다. 먼 길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노. 시어머니의 눈에는 호기심이나 경계심 대신 안쓰러움과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태성 씨가 조심스럽게 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뭐라고? 혼몸도 아닌데 그 비행기를 타고 왔나? 아이고, 세상에나. 내 새끼 장하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네. 시어머니는 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며 손가락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덩이라니요. 시어머니는 당장 방 아랫목에 저를 눕히셨습니다. 뜨끈하게 짖어야 여독이 풀린다라며 이불을 턱 밑까지 덮어주셨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바닥의 뜨거운 열기, 소위 온돌의 따뜻함에 제 얼어붙었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상은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졌습니다. 텃밭에서 갓 따온 상추,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구이, 그리고 붉은 양념이 먹음직스러운 김치와 각종 나물들. 시어머니는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눌러 담아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아가 많이 물아. 네가 묵는 게 아이고 뱃속에 아가 묵는 기다. 입에 안 맞아도 한술 떠봐라.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저를 위해 시어머니는 맵지 않은 간장 불고기와 맑은 미역국을 따로 끓여주셨습니다. 미역국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싼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영혼을 채워주는 맛이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걸까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셨습니다. 한국 시골 생활은 모든 것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비엔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리함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곳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검진이 필요해서 읍내에 있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고 초음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예약 없이 갔는데도 30분 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고 최첨단 사디 초음파로 아기 얼굴까지 보여주더군요. 산모님,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손가락 발가락 5개씩 다 있고 심장 소리도 우렁차네요.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태성 씨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진료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보건소라는 곳에 갔더니 임산부 등록을 해주고 엽산제와 철분제를 무료로 챙겨주더군요.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 전체가 저를 보호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이 낳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더니 직접 와보니 천국이 따로 없네. 태성 씨에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면서 저는 물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셨죠. 어느 날 새벽 제가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잠꼬대를 했나 봅니다. 눈을 떠보니 태성 씨도 시어머니도 안 계셨어요. 한참 뒤 시어머니가 땀범벅이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읍내 마트에서 겨우 구한 딸기 한 팩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첫 차를 타고 읍내까지 다녀오신 겁니다. 아가, 이거 무라. 씻어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사온 딸기. 그 빨간 딸기를 입에 넣는데 달콤한 과즙과 함께 시어머니의 투박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서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말도 잘 안 통하는 한국의 시어머니에게서 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안정되자 저는 집안일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배부른 사람은 손 까딱하는 거 아니다라며 극구 말리셨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저는 트렁크 깊숙이 넣어뒀던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밉고 비엔나가 싫어서 다시는 켜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악기였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기에게 태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조심스럽게 현을 켰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모차르트의 자장가를 연주했습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와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텃밭에서 일하시던 시어머니, 퇴근하고 돌아오던 태성 씨, 그리고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들까지 하나둘씩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정적 속에서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며 외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천사네, 천사. 내 평생 이런 고급진 소리는 텔레비전에서나 들어봤지 실제로 듣기는 처음이다. 동네 어르신들도 새댁이 재주가 좋네, 뱃속 아기가 춤을 추겠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늘 주눅들어 연주했던 제가 이곳에서는 진정한 마에스트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바이올린 소리는 마을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을 위해 트로트를 연주해드리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동요를 들려주기도 했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걸요. 태성 씨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엔나에서 배운 목공 기술로 마을의 낡은 가구들을 고쳐주기 시작했는데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옆 동네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태성 씨와 손을 잡고 해안 도로를 산책하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소피, 우리 아기 태어나면 이름 뭘로 지을까? 한국 이름으로 짓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엄청 촌스러운 이름 지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좋아요. 어머니가 지어주시는 거라면 뭐든 다 사랑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8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제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읍내 시장에서 천을 떼다가 베네 쩌고리를 손바느질 하셨습니다. 비뚤배뚤한 바느질이었지만 백화점 명품 옷보다 훨씬 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 뒤에는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법일까요?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생각할 무렵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국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기에 받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비엔나의 아버지라는 것을요. 소피,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그 누구도 널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태성 씨는 불안해하는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먼 나라까지 도망쳤지만 과연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봄동을 다듬고 있는데 대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시골 마을 좁은 골목길에는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무치게 그리웠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의 아버지, 그리고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손에 들고 있던 봄동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셨고 태성 씨는 일터에 나가 있어 집에는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벅저벅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집 마당을 밟는 그의 구두가 묘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불룩 나온 제 배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저를 향해 짧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가자. 놀이는 끝났다. 그 목소리는 비엔나의 저택에서 듣던 것보다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고 선 작고 단단한 등.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흙 묻은 장갑을 낀 채로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군데 남의 집에 신발도 안 벗고 들어오는교?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볼일입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세계적인 지휘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한국 아줌마의 기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곁에는 저를 지켜줄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수행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발로 쿵 하고 찼습니다. 마치 엄마 용기를 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입술을 깨물며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손대지 마이소. 내 며느리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가만 안 둘 끼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150cm도 안 되는 작은 체구의 시어머니가 190cm가 넘는 거구의 경호원들. 앞을 빗자루 하나 들고 막아서는 모습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같았습니다. 경호원들도 난생 처음 겪는 기세에 당황한 듯 멈칫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셨죠. 비키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상대할 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수행비서가 차갑게 말하며 시어머니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태성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땀범벅이 된 작업복 차림으로 숨을 헐떡이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소피한테서 떨어지십시오. 아무리 장인어른이라도 용서 못합니다. 태성 씨의 눈에는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순하기만 하던 그가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맹수처럼 변한 것이죠. 아버지는 태성 씨의 남루한 작업복과 톱밥 묻은 손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내렸습니다. 이런 꼴을 하고 내 딸을 책임지겠다고. 소피, 내 꼴을 좀 봐라. 비엔나 최고의 보석이 이런 시골 구석에서 흙장난이나 하고 있다니. 당장 짐 싸라.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겁에 질려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 가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태성 씨와 어머니 그리고 이 아이가 제 가족이에요. 뭐라고? 내가 제정신이냐? 내 미래는 내 재능은 다 어쩔 셈이야.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며 제 팔을 낚아채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손목을 탁 하고 쳐냈습니다. 짝소리가 날 정도로 매운 손맛이었습니다. 어디 귀한 임산부한테 행패고 손님 대접해 줄락 했더니 안 되겠다. 썩 꺼지소. 정적. 오스트리아 음악계의 황제라 불리는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한 사람은 아마 시어머니가 전 세계에서 최초였을 겁니다. 아버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꼬르륵. 민망할 정도로 큰 소리가 아버지 배에서 났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식사를 거르셨던 거죠. 험악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시더니 빗자루를 내려놓고 부엌을 가리키셨습니다. 밥은 묻고 싸우든지 해라. 내 집에 온 손님 굶겨보내는 법은 없다. 들어온나? 얼떨결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수행비서까지 좁은 거실에 옹기종기 앉게 되었습니다. 뜨끈한 아랫목에 엉덩이를 붙이자 추위에 떨던 부모님의 표정이 서서히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뚝딱뚝딱 상을 차려내셨습니다. 갓 지은 밥,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마당 항아리에서 꺼낸 묵은지 고등어 조림. 화려한 플레이팅은 없었지만 냄새만으로도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밥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숟가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국물을 한 입 드시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죠. 여보, 이거 정말 맛있어요. 당신도 좀 드셔보세요. 어머니의 권유에 마지못해 찌개를 맛본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최고급 셰프들의 요리만 드시던 아버지에게 한국 시골의 투박하지만 깊은 장맛은 미각적 충격이었을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밥 한 공기를 다 비우신 아버지는 뜨끈한 온돌 바닥에 등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도끼가 빠져나간 얼굴이 되셨죠. 그때 제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이제 와서 연주라도 해서 용서를 빌 셈이냐? 아니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화를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한 자세도 화려한 기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저를 지켜준 태성 씨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연주했습니다. 곡명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아버지에게 수없이 레슨을 받으며 혼났던 곡이었죠. 너는 감정이 없어. 기계야. 라고 비난받았던 그 곡. 하지만 지금 제 바이올린 소리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아랫목 공기,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현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기교가 아닌 삶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때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고 태성 씨는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평생 눈물이라고는 보이지 않으셨던 강철 같던 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내 소리가 변했구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테크닉은 무뎌졌어. 하지만 내가 평생 너에게서 듣고 싶었던 따뜻함이 이제야 들리는구나. 그 녀석들이 이 시골 구석이 너에게 영혼을 심어주었어.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가자. 비행기 시간 늦겠다. 아버지는 저를 데려가겠다는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차에 타시기 전 아버지는 태성 씨를 돌아보며 무뚝뚝하게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자네 나무 만지는 솜씨가 제법이더군.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땐 진짜 용서 안 하네. 그것은 아버지 방식의 서툰 인정이었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이제 남해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읍내 폐교를 개조해 바닷가 음악교실을 열었거든요. 동네 할머니들은 바이올린을 배우고 아이들은 첼로를 켭니다. 입시 위주의 스파르타 교육이 아니라 음악을 즐기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소문을 듣고 도시에서도 학생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죠. 태성 씨는 비엔나 목공소라는 간판을 걸고 자신만의 가구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짜임 방식과 유럽의 디자인을 접목한 가구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제 딸 미소입니다. 시어머니가 웃는 게 꼭 천사 같다며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미소는 할머니 등에서 자란 덕분인지 구수한 사투리를 쓰며 콩나물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는 놀라운 손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은퇴하신 아버지는 이제 1년에 2번씩 한국을 찾으십니다. 그토록 싫어하시던 믹스커피의 맛에 푹 빠지셨고 마을 회관에서 할아버지들과 장기를 두는 게 취미가 되셨죠. 할아버지, 빨리 와. 미소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이끕니다. 세계적인 마에스트로가 손녀딸 앞에서는 그저 손녀. 바보가 되어 헐레벌떡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웃음이 터집니다. 시어머니와 어머니는 부엌에서 함께 김치를 담그며 말도 안 통하는 대화를 웃음으로 이어가십니다. 사돈, 이거 한 무보소. 맵지에? 오, 원더풀. 매콤한데 베리굿이에요. 비엔나의 차가운 대저택에서 혼자 밥을 먹던 저는 이제 시끌벅적하고 온기 가득한 식탁에서 매일 웃으며 잠이 듭니다.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따뜻한 가족, 그리고 제 음악의 이유를요. 가끔 밤바다를 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차가운 유리 감옥에 갇혀 있었겠죠. 한국이라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건네준 정이라는 기적이 제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바이올린을 켭니다. 누군가에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요. 제 연주 소리에 맞춰 태성 씨가 톱질을 하고 시어머니가 흥얼거리고 미소가 춤을 춥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완벽한 하모니입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채워줄 줄은 말입니다. 제 전 재산은 500원 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당장 방 빼요. 내일 아침에 싹 다 밀어버릴 거니까 짐 싸서 나가요. 보인다. 희미하지만 보여. 루시아, 내 딸. 네가 정말 보이는구나. 섭씨 38도. 가만히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비오듯 흐르는 브라질 살바도르의 빈민가 파벨라. 썩어가는 나무 판자 틈으로 들어오는 열기보다 더 끔찍한 건 좁은 방 안에 진동하는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는커녕 진통제 한 알 살 돈이 없어. 밤새 끙끙 앓는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찢어진 주머니 속 이해할 한국 돈으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한 남자. 루시아,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장모님 눈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23년 토박이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 지구 반대편으로 던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바의 열정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찾아 한국으로 날아온 브라질 여성 루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영하 10도의 낯선 땅 강원도에서 사랑 하나만 믿고 맨손으로 일궈낸 달콤하고도 짭짤한 인생 역전 스토리.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드라마 같은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아입니다. 정열의 나라 브라질,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살바도르의 외곽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브라질 하면 화려한 카니발 깃털과 흥겨운 삼바 리듬을 떠올리지만 제가 살던 파벨라는 축제와는 거리가 먼 회색빛 절망뿐인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마리아는 남의 집 빨래와 청소 일을 하며 저와 6살 터울의 남동생 페드로를 키우셨습니다. 우리 집은 언덕 가장 높은 곳, 비가 오면 천장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벽돌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집을 사랑했어요. 저녁이면 좁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옥수수 빵 냄새가 났고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껴안으면 세상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았으니까요. 루시아, 넌 손끝이 야무져서 나중에 꼭 큰 빵집 주인이 될 거야. 어머니는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제 손을 보며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요리에 특히 빵과 디저트를 만드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되어 일찍 학업을 포기했지만
저는 동네 빵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어깨너머로 제빵 기술을 익혔습니다. 남들은 레시피를 적어가며 배워도 실패하는 반죽을 저는 그저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피부로 느끼며 물의 양을 조절해 완벽하게 만들어내곤 했죠. 제 꿈은 소박했습니다. 언젠가 시내에 작은 가게를 얻어 제가 만든 브라질 전통 디저트인 브리가데이로와 치즈, 빵을 사람들에게 맛보여주는 것, 그리고 고생만 하신 어머니에게 비 안 새는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오후, 배낭을 맨 동양인 남자 한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제가 일하던 빵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무엇보다 길을 잃은 눈치였습니다. 아구아, 워터, 물 좀. 서툰 포르투갈어로 물을 찾는 그에게 저는 시원한 얼음물 한 잔과 방금 구운 치즈 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가 바로 제 남편 상훈 씨였습니다. 허겁지겁 물을 마신 그는 제가 건넨 빵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당신이 만들었어요? 세상에 밀가루 배합이 완벽해. 알고 보니 그는 한국 강원도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10년차 제빵사였습니다. 새로운 레시피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남미로 배낭여행을 왔다가 길을 잃은 것이었죠. 빵이라는 공통점은 언어의 장벽을 쉽게 허물었습니다. 그는 매일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번역기 어플을 사이에 두고 밀가루의 종류, 발효 시간, 오븐의 온도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다정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빈민가의 가난한 소녀에게도 드디어 핑크빛 봄날이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가난한 연인에게 행복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행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급격히 잃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저 노안인 줄 알았습니다. 바늘귀를 잘 못 꿰시기에 제가 대신 해드리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는 바로 앞에 있는 물컵조차 찾지 못해 더듬거리셨습니다. 억지로 어머니를 모시고 간 무료 진료소에서 의사 선생님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입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됐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완전히 실명하게 될 겁니다. 수술비는요? 최소 2만 헤알은 필요합니다. 서둘러야 해요. 2만 헤알. 우리 가족이 먹지도 입지도 않고 5년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데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페드로의 얼굴을 엄마가 영영 못 보게 된다니. 그건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어요. 저는 상훈 씨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은 사랑조차 사치로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빵집을 찾아온 상훈 씨에게 저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상훈 씨, 한국으로 돌아가요. 우리 헤어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루시아? 무슨 일 있어? 엄마 눈이 멀어가요. 수술비가 없어서. 나는 연애할 시간 없어요. 밤낮으로 일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발 가요. 저는 도망치듯 주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상훈 씨는 가지 않았습니다. 빵집 문이 닫힐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던 그는 퇴근하는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루시아, 나봐. 나 한국에 모아둔 돈 있어. 가게 보증금이랑 적금 깨면 수술비 마련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당신 전 재산이잖아요. 가게는요?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어머니 눈은 지금 아니면 못 고치잖아. 내가 고쳐줄게.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장모님 눈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나 믿고 한국 가자. 우리 같이 살자.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국적도 피부색도 다른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남자. 이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짐이 되기 싫다며 그냥 여기서 살다 죽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상훈 씨가 무릎까지 꿇고 설득한 끝에 어머니는 수술을 받기로 하셨고 저는 그를 따라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출국 날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상훈 씨가 먼저 보내준 돈으로 1차 수술을 앞둔 어머니가 붕대 감은 눈으로 제 얼굴을 더듬으셨습니다. 루시아, 내 딸.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가서 행복해야 해. 밥 굶지 말고. 엄마, 나 행복하러 가는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엄마랑 페드로랑 다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4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제 볼을 베는 것 같았어요. 얇은 코트 하나만 입고 떨고 있는 제 손을 상훈 씨가 꽉 잡아주었습니다. 어서 와, 루시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가 건네준 두꺼운 패딩 점퍼에서는 낯설지만 따뜻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한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제 고향 살바도르의 바다와는 전혀 다른 검푸르고 거친 겨울 바다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상훈 씨의 집은 시장통 골목 안쪽에 있는 2층짜리 낡은 상가 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행복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유리에 낀 성에 때문인지 가게 안은 어두컴컴해 보였습니다. 2층 살림집 문을 열자 호랑이처럼 눈매가 매서운 아주머니 한 분이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의 무서운 시어머니일까봐 잔뜩 겁을 먹었죠. 아이고, 먼 길 오느라 욕봤다. 춥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컸지만 말투에는 묘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방으로 이끄셨습니다. 밥은? 배고프지?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뜨끈한 국밥이었습니다. 제가 긴장해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숟가락에 국밥을 듬뿍 퍼서 제 입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거라. 먹어야 산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맵고 뜨거웠지만 속이 뻥 뚫리는 기분. 시어머니는 김치를 쭉 찢어 밥 위에 올려주며 웃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우리 상훈이 살려준 은인인데 내가 업고 다녀야지. 알고 보니 상훈 씨는 브라질에서 저를 만나기 전 슬럼프에 빠져 가게를 접을까 고민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를 만나 다시 빵을 만들 의욕을 찾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변화시킨 제가 너무나 고마웠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높았고 문화 차이는 매일매일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춤추고 노래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곳은 밤 9시만 되면 온 동네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상훈 씨가 모아둔 돈은 제 어머니 수술비로 대부분 들어갔고 가게 운영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2개나 생기면서 동네 빵집인 행복 베이커리는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만드는 빵은 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같은 옛날 빵들이었는데 맛은 있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엔 역부족이었죠. 남편은 가장의 무게를 견디느라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1층 제빵소로 내려가 밀가루를 반죽했지만 저녁에 남은 빵을 떠리로 파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미안해, 루시아. 너 고생 안 시키겠다고 큰소리쳤는데. 내가 무능해서. 밤마다 텅 빈 금고를 보며 한숨 쉬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짐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나는 브라질 빈민가에서도 살아남은 루시아야. 어느 날 오후 남편이 배달을 나간 사이 저는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자투리 반죽과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수없이 만들었던 그 손맛, 내 몸이 기억하는 그 감각. 한국 사람들은 쫄깃한 식감을 좋아해. 그리고 옥수수와 감자를 즐겨 먹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밀가루 포대를 열었습니다. 브라질의 타피오카 전부는 없었지만 찬장을 뒤져보니 한국의 찹쌀가루가 있었습니다. 이거다. 타피오카 대신 찹쌀가루를 쓰면 더 쫄깃할 거야. 그리고 브라질 치즈 대신 강원도의 특산물인 옥수수와 감자를 으깨 넣었습니다. 연유와 코코아 파우더를 섞어 브리가데이로도 한국식으로 덜 달게 변형했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제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븐의 온도를 맞추고 반죽을 넣는 순간 익숙하고 달콤한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는 저를 순식간에 살바도르의 우리 집 부엌으로 데려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20분 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동그란 치즈빵들이 오븐에서 나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떡처럼 쫄깃한 고소한 치즈. 향과 구수한 옥수수 향이 진동하는 퓨전 팡지 케이주였습니다. 막 빵을 꺼내 식히고 있을 때 배달을 다녀온 남편과 시장을 다녀오신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냐? 시어머니가 코를 킁킁거리며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편의 신성한 주방을 허락도 없이 건드린 걸 혼내실까봐 겁이 났거든요. 어머니 여보. 죄송해요. 제가 그냥 남은 재료로.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남편은 쟁반에 담긴 빵을 보더니 홀린 듯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사삭 소리와 함께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루시아, 이거 정말 내가 만들었어? 네. 맛이 없나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다. 아니, 겉은 바삭한데 속은 떡처럼 쫄깃해. 게다가 옥수수 향이 입안에서 팡팡 터져. 여보, 이거 대박이야.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빵을 드셔보시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야, 내가 평생 빵을 먹어봤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다. 달지도 않고 고소한 게 자꾸 손이 가네. 며느리야, 너 기술자였구나. 이 귀한 손을 그동안 놀리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거친 손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편이 있구나. 나도 여기서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식탁에 둘러앉아 제가 만든 빵과 디저트를 먹으며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거라면 승산이 있어. 요즘 유행하는 단짠단짠 맛이야. 게다가 글루텐 프리라서 소화도 잘 돼. 루시아, 내일부터 나랑 같이 빵 만들자. 내가 메인 셰프 해. 네? 제가요? 저는 자격증도 없는데. 자격증이 무슨 상관이야. 맛이 자격증이지. 넌 천재야. 내가 보조할게. 남편의 눈빛은 결혼 전 브라질 빵집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솜씨로 저 건너편 프랜차이즈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자. 내가 홍보대장 할게. 동네방네 소문 다 내주마. 낡은 상가 주택 거실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온도는 이미 브라질의 여름처럼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남편과 함께 오븐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새 10kg의 밀가루 포대를 3번이나 비워내며 찾아낸 황금 비율. 브라질의 타피오카 대신 한국의 찹쌀가루를 넣고 강원도 옥수수를 듬뿍 넣은 옥수수 쫀득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 갓 구운 빵을 진열대에 내놓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소한 냄새를 맡은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가게 안을 기웃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옥수수 냄새 같기도 하고 치즈 냄새 같기도 하고. 새로 나온 옥수수 쫀득볼입니다. 우리 아내가 개발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남편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시식용 빵을 건넸습니다. 빵을 입에 넣은 손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식감이 미쳤는데요? 떡이야, 빵이야? 사장님, 이거 5개 주세요. 아니, 10개요. 사무실 가서 나눠 먹어야겠다. 그날 준비한 빵 300개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완판되었습니다. 가게 안은 빵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는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남편이 제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봤지? 우리 성공했어, 루시아. 저는 계산하다 말고 주방 구석으로 가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에게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 그리고 그 폭풍을 잠재울 더 큰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행복의 절정에서 예고도 없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옥수수 쫀득볼이 대박을 터뜨린 지 딱 일주일이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로 배가 남산만 한 중년 남자가 뒷짐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의 새 주인이라는 최 회장이었습니다. 방 빼라고 내용 증명 보냈는데 왜 아직도 버티고 있어? 내일부터 당장 철거 들어갈 거니까 짐 싸. 최 회장은 다짜고짜 진열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남은 빵 부스러기가 바닥에 비참하게 흩어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막 장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아직 1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최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건물주 바뀌면 끝이지 무슨 소리야. 여기 밀고 10층짜리 메디컬 센터 올릴 거야. 위로금 쥐어줄 때 조용히 나가. 시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용역들은 거칠게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쫓겨나면 어머니의 눈도 우리 가족의 미래도 다 끝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나뒹구는 찌그러진 옥수수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 돼. 절대 이대로 뺏길 수는 없어. 저는 주방에서 갓 구워져 나온 따끈한 빵 쟁반을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소리치자 최 회장이 험상궂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뭐야? 이 외국인 여자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나가더라도 이 빵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제 남편과 제가 밤새 만든 빵입니다. 제 고향 브라질에서는 화가 난 사람에게 달콤한 빵을 건네는 풍습이 있어요. 이거 드시고 제발 화 푸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브라질에 그런 풍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코웃음을 쳤지만 빵에서 나는 구수한 옥수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는지 묘하게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의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배가 고팠던 걸까요? 그는 못 이기는 척 빵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숨막히는 침묵. 꿀꺽 목울대가 넘어가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장작불에 쪄주던 옥수수 술빵 맛이 나네. 투박하지만 쫄깃한 식감,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옥수수의 풍미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릴 적 향수를 건드린 겁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같던 그의 얼굴에 묘한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멍하니 서 있는 용역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철수해. 네? 회장님, 오늘 끝장을 보신다고. 가라면 가. 밥맛 떨어지게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는 가게를 나가려다 멈칫하더니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빵 맛이 꽤 괜찮네. 재건축은 1년 미룬다.
대신 월세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내. 알았어?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우리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리고 저도. 그것은 안도와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건물주의 마음도 돌린 기적의 빵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행복 베이커리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가게 앞에 100m씩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 200만 원, 월 매출 5천만 원. 빚을 갚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1년 뒤 우리는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의 1층을 통째로 매입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간판도 바꿨습니다. 루시아의 삼바 베이커리. 제 이름이 걸린 가게가 생긴 날 저는 간판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바도르 빈민가 소녀의 꿈이 지구 반대편 한국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브라질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한 날. 인천공항 입국장, 저는 쿵쿵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게이트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어머니와 훌쩍 큰 남동생 페드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제가 소리치며 달려가자 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확하게 저를 바라보며 손을 뻗으신 겁니다. 루시아? 내 딸 루시아니? 엄마. 앞이 보여? 내가 보여? 보인다. 아주 흐릿하지만 내 얼굴이 보여. 우리 딸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상훈 씨가 매달 보내준 돈으로 꾸준히 치료받고 수술한 덕분에 어머니는 시력을 70% 정도 회복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공항 바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루시아. 정말 고맙다. 아니야, 엄마. 상훈 씨가 다 했어. 상훈 씨가 엄마 눈 고쳐준 거야. 어머니는 사위인 상훈 씨의 손을 잡고 굵은 눈물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일세. 내 딸을 거둬준 것도 고마운데 늙은 장모 눈까지.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 루시아를 주셨잖아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랑 행복하게 살아요. 상훈 씨의 듬직한 말에 어머니는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을 태우고 강원도 가게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어머니는 2층짜리 번듯한 건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직원 3명을 지휘하며 능숙하게 빵을 구워내는 제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가게 한 구석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페드로가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매일 밤 기도했어. 우리 루시아가 거기서 구박받고 사는 건 아닌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근데 누나 진짜 성공했구나. 우리 누나 브라질의 자랑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어머니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빛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 거둬줘서.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 줘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한국의 정과 브라질의 사랑이 식탁 위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자꾸만 신음식이 당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는 가게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8주래. 당신 아빠 된대. 그 순간 상훈 씨는 밀가루가 잔뜩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이야? 루시아, 정말이야? 응, 여보. 심장 소리도 들었어. 쿵, 쿵 하고 뛰더라. 고마워, 루시아. 정말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저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장하다. 내 평생 소원을 내가 풀어주는구나. 태명은 뭘로 할까? 빵 때문에 만났고 빵 덕분에 행복해졌으니까 빵그리 어때요? 제 말에 온 가족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빵그리는 한국과 브라질 두 나라의 축복 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가게 통유리창 너머로 바다를 바라봅니다. 3년 전 사랑 하나만 믿고 떠나왔던 그 막막했던 바다가 이제는 희망의 파도처럼 보입니다. 살바도르의 뜨거운 태양은 제 가슴 속에, 강원도의 시원한 바람은 제 머릿속에 공존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소녀가 아닙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며느리이자 든든한 남편의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인 루시아의 삼바 베이커리 대표 루시아입니다. 물론 인생에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저를 믿어주는 남편과 가족이 있으니까요. 가장 맛있는 빵은 가장 뜨거운 오븐을 견뎌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빵도 지금 뜨거운 오븐 속에서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뜨거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빵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브라질 댁 루시아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